안녕하십니까. 도전운전면허 학과 시험의 김선철입니다. 자, 제가 벌써 강의를 한 지 5번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자,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 정말로 면허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나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 까먹어도 오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차에 적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운전. 세 번째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 교통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든 환자의 98%가 교통사고 환자랍니다. 물론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통사고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첫 번째 사상자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사상자를 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상자를 구하는데 어떠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을 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요령인데요. 자, 이 신고라는 것, 제 주변에 이 도주를 한 사람들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중요한 건 너무나 몰라서, 그래서 사람을 친 사고는 그 사람의 부상 상대에 상관없이 반드시 3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주차장에서 간혹 가다가 주차를 하는 초보자가 사람을 톡 건드려 놓고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네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땡선이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사람을 친 사고는 반드시 이 신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친 사고는 반드시 경찰서가 있는 지역에서는 3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경찰서가 없는 지역에서는 12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주로 되게 되면 최소한 면허증을 4년 동안 못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이 응급처치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과연 응급처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화면을 통해서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순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라는 말. 자, 첫 번째, 부상자를 구출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두 번째는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세 번째, 병원에 신속하게 연락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부상 부위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응급처치를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하나. 자,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 부상자의 의식이 없고 또 하나 호흡이 정지됐거나 심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이나 순환기관 아니면 이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부상자의 그 생명을 구하는 처치 방법이죠. 필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좀 아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도를 확보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 기도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혹시 보험에 들고 계신가요? 자, 본인들 앞으로 생명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보험이 암보험, 이런 보험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따서 이 자동차를 갖는 순간에 지금까지와 상관이 없는 아주 중요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강제로 드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보험이라는 말은 본인들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고 이 국가에다가 내는 돈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조그만의 이런 보상을 말하는 제도를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라, 이런 말은 쉽게 얘기하죠. 그 보험 처리하라는 말은 내 대신에 피해자랑
보험회사에서 다 합의를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책임보험 하나만 갖고는 피해자랑 합의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서 이 자동차를 갖는 사람은 책임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반드시 피해자랑 합의를 해주는 이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는 사람, 즉 2천만 원 정도의 새 차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종합보험을 듭니다. 근데 개중에는 이 중고차를 사시는 분이 있죠. 자, 50만 원의 중고차를 사시는 분이 이 종합보험을 과연 들겠냐 말입니다. 이 보험료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면허증을 처음 갖는 사람, 자동차를 처음 사는 사람이 드는 보험의 이 보험료를 말씀드리면 20대 정도에서 차를 사게 되면 아마 한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시는 경차 말이죠. 이 경차 한 대를 모는데 이 월급이 아마 200만 원 정도는 돼야 이 경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 생각하셔야죠. 자동차 보험료 생각하셔야죠. 자동차 세금 생각하셔야죠. 이런 여러 가지의 돈을 생각해 보면 그 가벼운 경차 한 대를 모는데 이런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작은 차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종합보험이라는 거 참 생각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무리 비싼 이 종합보험을 들어놔도 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0대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의 목적은 뭘까요? 자,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피해의 신속하고 회복 촉진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에게 이런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통해서 과연 이 특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특혜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 적용자. 자,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다음에 특례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지신 분, 그 다음에 중과실치상죄를 지신 분,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한 죄, 그러니까 물적 피해를 입힌 사람을 말씀드리죠. 다음에는 특례 적용 제외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또는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 도주한 사람, 세 번째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한 사람, 네 번째는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사람, 네 번째로는 속도 위반 20km 초과하신 분, 다시 한번 다섯 번째는 속도 위반 20km 초과하신 분이 꼭 중요한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를 위반하신 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건널목을 통과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분, 여덟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서 다치게 하신 분, 아홉 번째는 무면허 운전하신 분, 열 번째는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신 분, 마지막으로 보험 및 공제 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 등 보험 지급이 의무가 없게 되신 분. 자, 이러한 분들이 특례 적용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자, 말씀이 참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이 종합보험에 들어놨어도 보험 처리가 안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을 형사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보험에 들어놨어도 이 보험 처리가 안 되고 형사처벌 받는 이 항목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0대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설명 내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0대 항목을 찾으라는 말이나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받는 사고를 찾으라는 말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을 찾으라는 말이고요. 다시 한번 종합보험에 들어놨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자, 이 말은 아까 그 화면상에 나온 그 10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만큼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내용보다도 참 소중하게 생각돼야 되는 거고, 이 교통사고가 장애인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셨더라도 평생 동안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 자신이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감각과 판단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감각과 판단 능력.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선천적으로 사람의 감각은 애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습관이라는 게 이 감각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우시는 운전이 아마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시는 이 운전 습관이 평생 동안 이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조심해서 좀 다뤄주시고요. 다음에 경제운전. 자, 집에 계신 분들이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키를 쉽게 내주질 않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집 아이들, 우리 부모, 아니면 우리 부인 이런 분들이 나가서 다칠까봐?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마 대부분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초보자한테 차를 줬더니 이 차가 쉽게 망가져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연료를 엄청나게 쓰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운전이라는 말은 다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연료를 절약하는 운전을 말하죠. 그럼 이 연료를 절약하는 운전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오토 하시는 분은 둘째 문제고, 자, 이 기아를 누시는 이 스틱 차를 운전하신 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의 기아에는 1단부터 5단의 기아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1단부터 5단의 기아 중에서 가장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기아는 몇 단일까요? 혹시 1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자,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이 기름을 아끼려면 될 수 있는 한 고단 기어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들이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1단이나 2단 이렇게 낮은 단수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평소보다 20%가 더 들어가고 때로는 차의 수명이 10년 탈차 5년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에는 될 수 있으면 고단에서 주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로 이 스틱차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기어 변속을 할 때 반드시 클러치를 밟아야지만 기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운전이 서툴다 보니까 이 시동이 꺼질까봐 잘 수 있으면 자꾸만 이 클러치에 발을 올려놓고 다니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 클러치에 발을 올려놓는 것 자체도 기름이 더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클러치에 될 수 있으면 발을 적게 올려놓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운전하는 중에 급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급발진이다, 아니면 급출발이다, 급가속이다, 급제동이다. 자, 이런 급이 들어가는 말들은 아무래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절약하려면 이 급제동, 급출발, 급가속 이런 것들을 다 피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기름을 아끼는 방법에 연료를 절약하는 속도를 놓고 다녀라.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의 속도를 놓고 다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 많이 속도를 놓고 다니는 것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동차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경제 속도라고 해서 도로상에서 가장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시는 도중에 기름을 적게 사용하려면 경제 속도를 놓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그럼 경제 속도라는 건 과연 몇 킬로일까요? 그래서 일반 도로, 국도에서는 40km 가는 게 가장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거. 때로는 고속도로에서는 100km까지 가는 도로니까 한 80km 정도로 다닐 때 가장 기름이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절약하는 이런 방법에는 이렇게 경제 속도를 놓고 다니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놀러를 갈 때 이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무조건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강원도 경포대를 놀러 가는데, 자, 고속도로가 길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무려 12시간이나 걸리게 되고, 근데 혹시 일반 도로, 국도를 사용하게 되면 6시간이면 됩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아무려면 고속도로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아끼는 방법에는 이렇게 미리 계획적인 운전을,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건가, 이런 계획적인 운전도 기름을 아끼는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과 운전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초보자한테 늘 주의해 드리는 건데요.
이 초보자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누구나 다 이 오래간만에 차를 보니까 이 자꾸만 과속하는 경향이 생기죠. 자,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힘이나 이 힘과 운전이라는 말의 뜻은 자, 커브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커브길이 급커브가 있고 아니면 완만한 경사진 커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커브길을 갈 때도 뭣도 모르고 속력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 커브길을 돌기 전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이 원심력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원심력이라는 게 뭡니까? 차 바깥으로, 그러니까 차가 힘에 의해서 너무 속도를 못 이기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커브를 돌다 보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차가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커브를 돌기 전에는 기아 변속을 해서도 안 되고 꼭 속도를 줄여서 돌아야 되는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심력이라는 게 중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내 차의 크기가 클수록 아니면 내 차의 속도가 얼만큼 빨랐냐에 따라서 이 원심력이 커지고 작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자, 이 말은 뭡니까? 특별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보자들은 이 빨리 가는 거 아니면 초보자가 아니냐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가 간혹 가다 도로상에서 앞에 가는 차들을 보면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뭘 보고 느끼는 거냐면 아, 저 사람이 운전을 잘한다 아니면 초보자다. 자, 여러분들 차 뒤에 보시면 빨간 등들이 들어오죠. 자, 대낮인데도 차 뒤에 빨간 등이 들어옵니다. 그럼 과연 그 등의 의미가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동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는다는 얘기죠. 자,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는 경우가 초보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빨리만 다닌다는 이런 과속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초보자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우시는 이 초보자들은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게 되면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 안에는 브레이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올리는 브레이크를 핸드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죠. 자, 이 초보자들이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자, 하물며 내리막길을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초보자들은 과속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늘 밟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게 되니까 이 나중에 제동력이 저하된다.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 듣는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밟는 그 마찰 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액이 끌어올라 가지고 브레이크가 또 말을 안 듣는 현상을 베이포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페이드 현상하고 베이포록 현상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조작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학과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자,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하고, 다시 말해서 풋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죠. 그럼 과연 그 엔진 브레이크라는 말은 뭡니까? 차 안에 브레이크 하나가 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단수를 놓고 내려가게 되면 차의 속도가 나도 모르게 빨라지다 보니까 기아를 얼른 낮은 단수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고단에 있던 기아를 저단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굳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해도 기계 자체적으로 속도가 감속이 되는 것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조작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꼭 여러 번 나눠 밟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절대로 한 번에 밟는 거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죠. 자, 두 번째로 위험한 장소에서 운전인데요. 자, 이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밟는 것도 위험한 운전이고, 그 다음에 이 위험한 장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런 비나 눈이나 이런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 장소고, 이 간혹 가다가 갑자기 환한 곳에서 어두운 곳을 들어가는 이런 터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운전이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덕길, 산길 등에서도 운전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오르막 중간에서 앞차의 뒤에 정차할 때는 항상 너무 접근하지 말아야죠. 왜? 앞차가 미끄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가파른 오르막길 중간에서 정지한 후에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게 어렵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언덕길 정상 부근에서는 항상 서행을 해야 되고, 왜? 앞에 오는 차에 언덕길 꼭대기다 보니까 마주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오르막길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리막길에서는 오를 때와 같은 기어. 이 말은 오르막길 때는 높은 단수를 놓고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와 같은 기아, 그래서 낮은 기아를 놓고 내려가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긴 내리막길에서 발로 밟는 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풋브레이크만을 계속 사용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현상을 베이포로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서는 급핸들이나 급브레이크를 꼭 사용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이 여러분들이 아마 면허증을 따면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텐데요. 이 평지를 다니는 길은 누구나 다 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오르막길, 내리막길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초보자들이 낮에는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 밤에만 차를 끌고 다니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말은 이 밤에는 불들을 쉽게 얘기하면 등화를 켜고 다니죠.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의 등에 내 눈이 부셔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밤에는 대낮보다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야간에 운전할 때 이 등화 조작 방법이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과연 야간에 등화를 조작할 때 어떻게 켜는 게 올바른 방법이냐? 자, 정답은 뭡니까? 전조등의 불빛을 하향해라.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서 켜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전조등의 불빛을 상향, 위로 비치게 되면 마주오는 차 운전자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항상 전조등의 불빛은 아래로 켜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 제가 알아낸 문제인데요. 이 법적으로 이 모든 전조등의 불빛은 하향으로 켜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만 이거를 상향으로 켜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조등의 불빛을 과연 상향으로 켜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직진도로에서는 마주오는 차랑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절대로 전조등의 불빛을 위로 붙이면 안 되겠지만 이 길이 직진도로가 아니라 커브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도로가 직진도로가 아니라 커브길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길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방향 전조등의 불빛을 상향으로 켜야 된다. 이렇게 전조등의 등을 상향으로 켜야 되는 경우는 커브길을 만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악천후 운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개가 끼나. 자, 이런 날은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운전하기에 아무래도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상적인 날씨가 아닌 날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상기후죠. 그래서 비나 눈이나 안개가 꼈을 때는 법으로 20% 아니면 50%를 감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20%를 감속하는 이 속도 계산하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노면이 얼어붙었다. 과연 몇 킬로 정도로 운행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편도 2차로 고속도로가 100km 가는 도로니까 이 노면이 얼어붙으면 몇 프로 감속을 하는 겁니까? 50% 감속하죠. 그래서 속도가 50km로 가는 게 정답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법으로 감속하는 경우는 20% 감속하는 게 있고 50% 감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20%로 감속하는 경우는 뭘까요? 자, 비가 내려서 촉촉히 젖은 거죠. 그러니까 노면이 미끄럽거나 습기가 찼을 때 20%를 감속하시면 되는 거고, 50%를 감속하는 건 결빙. 그러니까 우리 팥빙수 이런 거 아시죠? 거기 빙이 뭡니까? 얼음빙자죠. 그래서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아니면 폭설, 눈이 20mm 이상 쌓였거나, 자,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말, 가시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시거리라는 말이 뭡니까? 안개 같은 게 꼈을 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가시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시거리가 100m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100m 이내일 경우는 50%를 감속해라. 그래서 또 하나, 이 대낮처럼 밤에도 불을 켜야 되는 경우는, 아니면 밤처럼 야간에도 불을 켜야 되는 경우, 자, 요런 말들이 바로 이 안개가 많이 꼈을 때는 밤처럼, 그러니까 야간에 준하여 이렇게 불을 켜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을 때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요즘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 돈을 주게 되면 자동차 등록부터 이 검사 일정이라든가 이 번호판까지 아예 다 달아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떠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검사는 언제 받는지, 이런 거를 안일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이 면허증을 따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해야 되는 등록에는 어떠한 등록이 있는지, 아니면 자동차 검사는 언제 하는지, 자, 이런 부분까지도 필기시험에 다뤄집니다. 자, 그럼 본인들이 면허증을 취득해서 제일 먼저 새 차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새 차 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등록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 기간이 며칠로 돼 있냐면 1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10일이라고 답을 외우신 분이 시험을 보러 갔더니 임시운전 운행 허가 기간이 며칠이냐? 그랬더니 또 엉뚱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새 차를 사게 되면 번호판이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맨 앞부분에 임시로 된 번호판, 그러니까 하얀색 나무로 된 임판이라는 임시 번호판이 달려 나오죠. 그 기간 안에는 분명히 그 임시 번호판 안에 써 있는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을 맞춰라. 그래서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라는 말이나 신규 등록을 하는 기간의 기간은 똑같죠. 그래서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나 그 다음에 신규 등록 기간이나 똑같이 10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새 차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중고차를 사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미 남의 앞으로 차 명의가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번호판을 달아놓은 차기 때문에 그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이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차 앞으로 돼 있던 거를 내 앞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사람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등록을 이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내가 사시는 이 지역에서 만약에 저쪽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럼 그 사시는 동네에 가서 이 내 차가 새로 들어왔다고 그런 차량 등록관청에 가서 이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등록하고 변경 등록은 똑같이 15일. 그래서 이 등록 기간도 좀 알고 계시고. 자, 차를 탈 만큼 타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등록은 말소 등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를 폐차할 때 하는 등록을 말소 등록. 그래서 이 기간은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따시는 분들은 이 차를 사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해야 되는 이 등록 기간을 또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검사. 근데 이 자동차 검사라는 건 뭡니까?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등록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이 생기듯이 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동차 등록증에는 이 차는 몇 년식짜리 차다. 아니면 이 차의 이름은 뭐다. 아니면 이 차는 언제까지 검사를 맡아라. 이런 자동차 등록증에 이런 모든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이 처음 받는 검사를 신규 검사 아니면 최초 검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몇 년이냐?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차가 승용차라면 다시 말해서 법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용차를 쉽게 얘기하면 비사업용 차량 아니면 영업용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업용 차량.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승용차라면 최초 검사는 4년.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은 새 차를 샀어도 자가용보다 타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에 받는 검사가 2년. 자, 그 다음에 이미 4년, 2년을 탔기 때문에 계속 또 4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최초 검사를 하고 난 후부터는 10년이 될 때까지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처음에 받은 검사가 4년이라면 그 다음에 10년이 될 때까지는 반으로 줄어들어서 2년.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인 경우는 최초 검사가 2년이니까 10년이 될 때까지 1년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넘어가면 또 반으로 줄어들어서 비사업용은 1년 아니면 사업용은 6개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등록 기간과 검사 기간까지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검사를 하는 장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1급 자동차 정비 공장 아니면 2급 자동차 정비 공장. 그래서 최소한의 2급 정비 공장에 가서는 검사를 맡으셔야 되고 이 검사를 맡는 가운데서 예전하고 법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집에 있는 차가 썬틴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검사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항목 중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이 썬틴지가 예전에는 반드시 이거를 떼야지만 검사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법이 완화돼서 이 썬틴지는 그대로 붙이고 가셔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한번 꼭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검사를 받는 것보다도 이 검사를 하기 전에 내가 차를 어떻게 점검을 하냐 이거 역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차를 오래 쓸 수 있냐는 내가 아마 사람의 몸이 오래 가는 것처럼 이 장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비결이 있습니다. 차도 오래 타시려면 반드시 평상시에 점검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점검하는 방법. 자, 첫 번째로 뭐를 점검을 해야 되냐면 이 항상 타이어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죠. 혹시 차를 몰고 가는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아니면 핸들이 떨린다든가. 자, 이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발하고 똑같은 이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 압력도 좀 볼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서 운전을 배우시든 이 운전 기술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차의 본네트라고 그러죠. 차의 뚜껑을 열어서 오일을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각종 차에 들어가는 장치의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각각 아셔야 이걸 어떻게 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대체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 기술만 배우고 사고를 내는 사람도 대부분이 다 이 운전 기술만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다 아픈지 그러니까 차의 어느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는 반드시 귀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 자동차를 점검하는 방법이 올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이런 차를 몰 수 있는 이 차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이 도로교통법규와 자동차를 점검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최종적으로 아셔야 이 사람이 올바른 운전자가 되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운전면허 학과 시험 시청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만큼은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면허증을 따면 꼭 차를 모는 것보다 이 차에 대한 보험, 반드시 책임보험은 누구나 드는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종합보험까지 그러니까 저랑 꼭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약속을 안 해주셔도 법이 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를 모시려면 책임보험뿐만이 아니라 이 종합보험까지도 꼭 들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네, 총 5회에 걸쳐서
도로교통법을 배워봤습니다. 어려우셨죠? 자, 법을 배우는 만큼 이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학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법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필기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